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오늘 북녘 돋보기에서는 일제강점기 남북 공동의 역사이죠. 일본군 성노예로 고통받았던 평양의 고 박영심 할머니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북은 지금, 북은 이미 코로나 방역대전 승리를 선언했다죠. 그 승리를 선전하는 포스터가 새로 제작되었다는군요.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만수대 예술단의 멋진 무용공연 만나보시죠.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지렁이 싫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지렁이가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구와 비행선 발명의 역사를 알기 쉽게 만화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북의 인물. 무려 20년간 지구를 10바퀴 돌고도 남을 거리를 걸었다는 직조공 리명순 씨를 만나봤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남과 북은 모두 일제강점기 역사를 공유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역사는 우리 민족 모두의 치욕이자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방 직후 연합군에 의해 찍힌 사진 한 장.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서 있는 여성을 보면 누구든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네, 그 만삭의 여성은 평양의 고 박영심 할머니인데요.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이 사진, 그리고 주인공인 박영심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 그 어디 가나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너무도 낯익은 사진.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세대의 언론인의 마음과 눈으로 본 이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이 1944년 9월에 찍힌 사진인데 이때로 말하면 태평양 전쟁이 격렬하던 때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여성들이 기대고 있는 것은 당시 중국과 미얀마 국경 일대였던 중국 운남성 성산이었습니다. 그때 이 성산 일대가 바로 일본군의 이런 치열한 최전선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일본 군대 그리고 연합군 사이에 이런 치열한 100일간의 성산 격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합군의 한 정군 기자가 이렇게 현지에서 최전선 시대까지 끌려나와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이런 여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현지에서 사진기 샷을 들었습니다. 그 사진이 세계에 알려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임신부 성노예의 사진. 바로 사진 속의 이 임신부 여성이 사진에 찍혀진 그때로부터 56년 후에 세계 무대에서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가장 유력한 증언자가 될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이 사진은
미 국회 도서관에 소장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서 1984년에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더욱이 1990년대 초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돼서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이 사진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비참상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수백 번을 보아온 그 사진 속에 바로 그 임신한 여성이 우리나라의 박용심 할머니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사진이 나온 지 이제는 11년이 훨씬 지났는데 할머니가 정말 못 봤을까? 혹시 지방에 사신이 모르실 수 있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할머니를 찾아 떠났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 함께 동행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김춘실 위원을 뒤에 남기고 우리는 그 길로 남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박용심 할머니와 이웃해서 10년 남아 같이 살았습니다. 이웃이니까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는 그 할머니와 텔레비 시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텔레비 화면에서는 일본 놈들이 그 재행에 대한 이런 상세한 말하자면 그 영화 화면이 나올 때 할머니가 그 어느 한 건물을 찝으면서 저 건물 옆에는 무엇이 있었다 하면서 얘기하고 또 그 건물 뒤에서는 또 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대문제를 어떻게 돼서 잘 알고 있을까 하고서 생각하고 의문이 들었댔습니다. 그때 그랬댔는데 이 일본 놈들이 이 성폭행 문제가 국제적으로 들고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할머니가 강서에서 태어나서 강서에서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그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후에야 알았습니다. 가난한 단부 가정의 맏딸로 태어난 박용심 할머니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두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양복점에 들어가 심부름을 해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18살 나던 1939년 여름 어느 날 양복점에 한 일본 순사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순사가 이렇게 모자씩 돌아가 쓰고 긴 칼 차고서 왔어요. 그럼 길에면 얼마 있다 와서 나한테 와서 가자고 해서 왜 가자니까 이 시장놈 가나 가자면 가지 뭐 너 돈 벌러 가자는데 싫니? 돈 벌러 어디 가자니까 더 낭동길로 가자고. 그자의 거짓말에서가 할머니는 몇몇 처녀들과 함께 평양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20살 안팎의 처녀들이 15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 박용심 일행을 강제로 끌고 간 일본 순사와 마찬가지로 일본 군부의 지시를 받은 순사들에게서 강제로 끌려왔거나 구장 같은 것들에게서 키워온 순진한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일본군의 삼엄한 감시 속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낯설은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후 인생 행로에 대해서는 사실 고인이 된 세대주도 자기 자신도 잘 몰랐다고 김춘실 위원을 비롯한 대책위원회 성원들이 2000년 5월 집에 찾아왔을 때에야 어렴풋이나마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확인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정말 난감하고 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할머니를 모시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할머니와 함께 구경을 하면서 할머니가 그 안착되었을 때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바다 구경 언제 처음 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추억 속에 담긴 그 인상으로 그게 아마 내가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싱가포르 거쳐 만마로 갈 때야
그때 배로 갔으니까 그때 바다 처음 봤어 하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할머니 그 중국 운남의 성산 결전에 참가했던 그 9.1번군 병사가 하나 살아남은 게 있습니다. 그 9.1번군 병사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임신한 여성이 와까하르라고 불렸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난 아니요. 여기엔 내가 없어. 누가 어느 놈이 그렇게 말했어? 누가 사진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갑자기 막 경련을 잃듯이 막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정신을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때 우린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해서 할머니를 병문으로 막 모시고 가는데 그때 우리 머릿속에 할머니가 옳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노예. 인간 세상에 노예라는 말이 생겨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들의 비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사의 갈피들마다에 빛으로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타국의 전장으로 강제로 끌려다니며 군인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준 노예들의 역사를 국가가 직접 조직하고 강제적으로 집행한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성노예 범죄. 거슬러 보면 세계를 경악해 하는 이 반인륜적인 특대형 범죄는 192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서는 중세계적인 노예 사냥을 방불케 하는 여성 납치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수고 살 안팎의 여성은 물론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어 있거나 뜰학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어린 소녀들, 애기 어머니와 결혼식을 앞둔 약혼녀들 20만. 그 수는 20만에 달했습니다. 참으로 인류 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세월이 흐르도록 이 특대형 범죄는 두툼한 장막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수급 전범자들을 재판했던 도쿄 국동국제군사재판에서도 이 문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저지른 군성노예제의 반인륜성을 잘 알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일본인이 일본군 성노예제의 전말을 가리우기 위한 은폐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손바닥으로는 해를 가리울 수 없는 법입니다. 1990년 초 당시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실에서는 9.1번 군부가 성노예 여성들의 연행, 수송, 위안소의 설치 운영에 직접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군문서들과 여러 가지 기록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1991년 8월 세계를 경악케 하는 한 건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려가지고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남조선의 김학순 여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자기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였음을 고발하며 일본 도쿄 지방 법원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제소를 했다는 보도가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왜 굳이 일제가 우리 조선 여성들을 성노예한 그때로부터 거의 한 세기가 되어오는 오늘에 와서까지 이 가슴 아프고 참혹한 역사를 파헤쳐야만 하는가?
이것은 같은 여성인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았단 말입니다. 하다면 이 육사가 그렇듯 가슴 아프고 참혹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덮어둔다면, 외면한다면 이 육사는 우리 후대들의 기억 속에 삭막해질 것입니다. 아니, 영영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일본이 저 바다 건너 외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참혹의 역사가 다름 아닌 우리들에게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 어떠셨습니까? 가슴 아프고 참혹한 역사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 역사는 후대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일본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여기자의 호소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는데요. 참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과 북은 하나,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남과 북은 지난 1992년부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그 역사를 좀 살펴보자면요. 남쪽에서는 1990년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됐죠. 1991년에는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위안부 문제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고요. 북에서도 이에 발맞춰 1992년 고 리경생 할머니의 최초 증언과 함께 종군 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고 하네요. 그 대책위가 현재에는 조선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로 이어졌고요. 역사가 꽤 깊지요. 실제로 남과 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그 연대를 공식화한 게 1992년도에 있었던 제1차 아시아 연대 회의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는데도 아직도 할머니들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래로 향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라.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과거에 집착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픈 우리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 민족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일본 하는 짓을 보세요. 평화헌법 개정해가지고 계약이죠. 계약해서 다시 재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수수방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은 갈라져 있고 때로는 또 적대적인 국면이 놓이기도 하지만 이런 그 성노예 문제라든지 또 이 강제징용, 징병 같은 이런 문제는 정말 손잡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북의 조선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대책위원회가 8월 15일 성노예 문제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이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국제법상 시효가 없는 특대형의 반인륜 범죄로 그 원한은 누대에 걸쳐 풀 길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저는 이 북의 이 담화를 보면서 역시 우리는 한 핏줄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더군요. 네, 이제 남해는 피해자 할머니가 10명 남짓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 받아내야겠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우리 통일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북은 지난 8월 11일 코로나19 비상방역전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등 다수의 매체는 방역대전 승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이 기세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가져오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선전 포스터가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죠. 최근에 방역대전 승리를 선전하는 포스터가 새롭게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조선노동당 출판사와 평양미술대학에서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방역 대승을 이룩한 기세도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 큰 기적과 성과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전화들을 새로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선전화 방역 대전에서의 위대한 승리에는 당과 국가가 지시한 방역 정책과 지침들을 절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견인 불발의 투쟁 정신과 기풍으로 방역전에서 유례없는 대승을 이룩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전원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한 자긍심을 안고 당이 제시한 국가방역 능력 건설의 단계별 목표들을 기어이 점령해 나갈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의지가 선전화 국가방역 능력 건설을 힘있게 다구치자에 맥박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작 완성된 선전화들 가운데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방역 사업에서의 사소한 자만과 방심, 해이도 철저히 극복하고 우리 국가의 방역 보루를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갈 데 대한 내용을 담은 선전화 전인민적인 방역 의식과 각성을 견지하자도 있습니다. 선전화 방역 대전에서 승리한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내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전속 가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갈 전체 인민의 기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새로 창작된 선전화들은 위대한 당의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방역 대전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전인민적 대진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을 힘있게 고무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저 선전화 소식 보니까 어릴 적에 열심히 그렸던 불조심 포스터 생각나는데요. 예, 저는 어린 시절에 방공 포스터 많이 그렸어요. 아,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북의 영상을 보면 저런 포스터가 나라 곳곳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런 포스터를 통해서 당의 정책이나 방침을 선전하고 또 홍보하나 봅니다. 네, 북에서는 선전화라고 해요. 보통 이제 포스터나 또는 입간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직관물이라고도 하죠. 근데 북에서는 직관물에 의한 이 선전화를 대단히 중요한 미술의 한 분야, 정통 예술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예술이 갖는 역할, 임무에 대한 북에서의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예술을 어떻게 보냐면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치 선전 선동의 한 일환으로 예술을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중요하다면 선전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 혹은 단위도 있겠네요. 주로 만수대 창작사에서 그려내죠. 만수대 창작사는 미술 제작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우리 봤던 선전화뿐만이 아니고 조선화, 유화, 또 이 동상, 조각 뭐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해내는 미술 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수대 창작사에서 만드는 동상, 조각, 회화 이 모든 것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회주의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요소, 당의 선전 선동적 요소가 담겨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예술은 사회주의 혁명을 해나가는 혁명 활동의 하나로 보니까요. 북의 이런 예술이 사실 우리에게는 참 낯설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마침 북의 만수대 예술단이 제작한 새로운 무용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고 하네요. 아까 제가 앞에서 예술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사회주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무용도 상당히 선동적이겠죠. 그 주제나 형식에 있어서 함께 감상해 볼까요? 네. 사령관 동지의 명령이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우리 혁명의 저 세대들. 항일무장 투쟁 시기 투사들이 발휘한 그런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은 어느 우리 새 세대들이 그 투쟁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계속해야 될 그런 귀중한 정신적 제보라고 생각합니다. 항일 발산 참가자들의 해상기 학습을 하면서
니신금 동지가 발의한 그 투쟁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 심장은 쾅 쳤습니다. 야, 정말 이거구나. 이거 어떻게 좀 작품에 좀 담아볼 수 없나. 니신금 동지야말로 총이냐 자기 자식이냐 가정이냐 혁명이냐 하는 두 갈림길에서 스스럼 없이 혁명의 길을 택한 우리 투사들이 거기한 기계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용 쿠날의 뇌전사를 눈물 속에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2살짜리 딸애가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자기의 딸애이냐 혁명이냐 하는 이 두 개선에서 주저없이 혁명을 선택한 뇌전사의 그 모습은 저에게 참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또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저희 이 형상 가정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혁명을 구워나갔다는 니신금 동지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체현한 가정이었습니다. 소란풍이 휩쓰는 백두광야에서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알 수 없는 그 암담했던 시기에 우리 투사들이 발휘했던 자기 수령에 대한 열렬한 충실성과 변함없는 신념이야말로 가짜와 진짜, 충신과 배신을 여지없이 판결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에서 형성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신금이라는 인물을 담아낸 무용극이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저 예전에 도마 안중근 의사를 주제로 한 뮤지컬 봤었거든요. 그 뮤지컬 보는 내내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난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오늘 그날의 여전사 봤던 인민들도 저랑 비슷한 고민하면서 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비슷했겠죠. 사실 북은 지금도 혁명을 하고 있다 하고 또 많은 인민들도 다 혁명에 나서자고 하고 있으니까요.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방송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지렁이를 만나기가 부쩍 힘들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비 오는 날이면 길바닥에 많이 기어 다녔었는데요.
아스팔트가 많이 생기고 또 오염이 많이 심해지고 해서 그렇겠죠. 근데 이 지렁이가 상당히 그 토양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데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네. 북에서도 이 지렁이가 여러모로 유익한 존재로 인정받는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날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고 생태 환경과 토양을 보호하는 유기농법은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가장 우월한 농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농법은 토양의 류실, 염기성에 의한 피해, 땅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렁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렁이 소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포 닭공장입니다. 어느 닭 호동들에 들려보나 닭들이 하나와 같이 모두 충실합니다. 공장에서는 생산된 지렁이를 이 배합목에도 넣어주고 또 이거 사양 과정에 나오는 이 허약한 닭들을 따로 모아서 지렁이를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닭 보양소를 운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닭 보양소에 들어간 닭들은 지렁이를 먹으면 인체 회복되고 또 이거 알라이들도 증성계에 올랐습니다. 지렁이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소고기만큼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말린 상태의 지렁이에는 단백질이 50 내지 60%, 기름이 5 내지 8%, 그리고 17종의 아미노산들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칼슘, 철, 동, 망간, 린 등 광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촌내군 울림용 지구를 지나 우리는 황해북도 신평군의 산림에 들어섰습니다. 나무잎과 풀잎에 이렇게 윤기가 돌고 식물체들이 건강해 보입니다. 토양이 비옥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곳이 지렁이의 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이렇게 눅눅한 땅에 있습니다. 이 선생은 김용직 사범대학 강좌장 선생인데 오래전부터 지렁이 생태에 관한 연구를 해온 생물학자입니다. 여기 나무에서 떨어진 잎들과 풀들은 우선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부식되고 부식된 부식질의 90% 정도는 지렁이에 의해서 토양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바로 지렁이는 이 부식질을 먹고 자라며 소화 과정에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 배설합니다. 그러므로 떨어진 나무잎을 지렁이가 먹고 지렁이 배설물은 식물이 빨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지렁이는 생태 환경에 중요한 고리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생태 환경 보호에서 지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중앙식물원입니다. 노각나무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습니다. 이 나무 밑에는 어느 조각가의 솜씨가 아닌가고 생각할 정도로 정교한 아주 작은 만물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렁이 퇴비입니다. 노각나무 림에는 대성 말지렁이가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지렁이들 가운데서 제일 큰 종입니다. 지렁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몇 센티미터 깊이의 거의 모든 토양은 지렁이의 소화관을 통해서 언제인가 지나간 곳입니다. 이게 바로 지렁이 배설물입니다. 이런 배설물을 지렁이가 하루에 얼마만큼 배설하겠는가? 지렁이는 하루에 자기 몸 질량 이상의 먹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만한 양을 배설합니다. 이 주변의 토양도 그렇고 그 어디에나 모든 토양은 지렁이에 의해서, 즉 지렁이 배설물, 다시 말하여 지렁이 퇴비에 의해서 골거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연 속에서 지렁이는 한 해에 1200평에서만도 10톤 정도의 지렁이 퇴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렁이 퇴비로 농사짓고 있는 평양시 랑랑구역 성남협동농장입니다. 논과 밭의 곡식들이 하나같이 충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업반장 동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렁이 퇴비를 지금까지 써왔는데 땅이 흔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포존이 우리 작업반 포존인데 지렁이 퇴비를 종당 30톤 내지 40톤을 내니까 그의 말에 의하면 화학 비료를 낸 토양과 대비 시험도 했는데 지렁이 퇴비를 낸 토양에서 알곡과 남새가 정보당 2톤은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렁이 퇴비에는 유기용량 성분과 광물질이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지렁이의 배설물에는 비료의 주요 성분인 질소가 서배설물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이 들어 있으며 지렁이에게 서배설물을 먹이면 영양가가 배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온실 농장을 방불케 하는 온실들, 춤추듯 자라는 남새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규모 있게 자리 잡은 지렁이 서식장. 여기서 우리는 이 농장에서 기르는 지렁이가 다름 아닌 서포 닭공장에서 20여 년 전에 보내준 지렁이 품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지렁이 퇴비에 의한 농사 방법, 유기농법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렁이 퇴비에 의한 유기농법을 도입하니까 토양 유실도 맞고, 그다음에 농작물이 이제 수확고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또 이제 품질도 확고하게 개선되는 걸 알렸습니다. 참으로 지렁이 유기농사로 깊은 요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시대의 전형 연속물로 각지에서 모범이 되는 인물을 소개, 선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리명순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네, 북은 늘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전형으로, 모범으로 세워내고 따라 배우자는 대중운동을 펼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일반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는 그 리명순 씨에 대한 그 오늘의 인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따라 배우자고 하는 거니까요. 가장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제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따라 배우자, 훌륭한 사람을 따라 배우자라는 대중운동은 사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위인전 읽어라, 위인전 따라 배워라 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네, 비슷한 거죠. 네, 오늘의 주인공 어떤 인물인지 함께 만나봅시다. 내가 짠 촌으로 교복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옷을 해입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박한 꿈을 안고 18살 꽃나이의 직포기 앞에 선 한 처녀가 있었다. 이름은 리명순. 그는 조용하고 평범했다. 언제나 떠들썩한 같은 또래 동무들 속에 섞이면 그 존재가 잘 알리지 않았다. 처음 맡은 기대는 늑대였다. 순회길은 불과 10여 미터. 그런데 그 한 미터 한 미터를 꿈이냐 폭이냐 하는 운명적인 물음 앞에서 걸어가게 되었다. 또 한 동무가 공장을 떠나갔다. 멈춰서는 기대가 늘어난다.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떠날 수 없었다. 그의 희망은 한 대라도 더 많은 기대를 맞는 것이었다. 난 언제 가면 어린 기능공들처럼 시리띠를 촉촉할까?
호수에 오로잡바는 런명순 너무는 주머니에서 실토리를 쭉 꺼내더니 실리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하루에 15,000개 실리는 것이 자기의 목표로 삼았다지 않습니까? 6년 만에 8대의 기대를 맡게 되었다. 순회길은 20여 미터. 맡은 기대가 늘어나고 순회길이 늘어날수록 그에게 모자라는 것은 시간이었다. 그의 마음을 몰라주며 갑자기 기대가 멈춰서면 수리공을 찾느라 수리하느라 지체되곤 하였다. 직계의 성례를 말끔히 알게 되면 한 미터라도 손을 더 짤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 명수노무가 저한테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알아보니 인간한 자원고작은 제 손으로 척척 고쳐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슨 차원이라도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 순회길을 30초나 앞당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에 대한 기대에 대한 뜨거운 애착을 지니고 다기대를 맡아보는 속에 생활은 궤도를 따라 흘러 그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못 따주는 사랑도 아낌없이 이 순회길에 묻어갔다. 어머니는 내가 아를 때에도 기대를 보러 직장에 갔습니다. 운동회 하는 날에도 다른 어머니들은 함께 학교에 와서 즐겁게 보냈지만 우리 어머니는 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나보다 기대가 더 겁나 하고 생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엄마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나 엄마, 난 엄마가 제일이에요. 시대의 전형이라길래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용맹한 군인이거나 혹은 특기할 만한 연구 성과가 있는 초특급 엘리트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직조 공장의 노동자였어요. 네, 그렇죠. 무슨 특별한 영웅이나 히어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범하고 특출한 인물을 영웅이라고 하겠지만 자신들은 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래서 인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주의적 인간을 영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영웅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시대의 전형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요소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리명순 씨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직업에 대한 애착, 이것이 애국심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문구만 봐도 리명순 씨를 왜 이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우는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자주 다뤘던 탄원 청년들이 이런 시대의 전형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각지로 탄원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전형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놀라운 선동 작품인 거죠. 네, 리명순 인물까지 오늘 북녘의 하루 준비한 소식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태풍 11호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15시에 태풍 11호가 일본 도쿄 남동쪽 144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후 남서쪽으로 이동하던 태풍 11호는 9월 1일 6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390km 부근 해상에 있으며 남서쪽으로 시간당 24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태풍은 중심 기압이 935헥타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당 50m로서 매우 강하며 풍속이 초당 25m 이상인 구역의 반경은 100km, 초당 15m 이상인 구역의 반경은 240km입니다. 남쪽에서 활동하던 열대 저기압과 합류되면서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이 태풍은 앞으로 계속 남서쪽으로 이동하다가 1일 오후에 중국 대북 동쪽 400km 부근 해상에 도달한 후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3일 오전까지 거의 정체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때 중심 기압이 910헥타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당 55m 정도로서 최대로 강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후 이 태풍은 점차 약화되면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제주도 남쪽 부근 해상을 거쳐 조선해협 부근에 도달하겠으며 6일 오전경에는 울릉도 동쪽 해상을 지나 7일 오전경에 조선동해 북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태풍 11호가 몰아오는 매우 덥고 습한 아열대 공기와 북부 저기압골에 의해서 4일부터 5일 전반적 지역에서 강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5일부터 7일 새벽에 황해남북도, 개송시와 강원도를 비롯한 동서안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조선동해에서는 6일부터 7일에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황해남도 해상에서 6일에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인류에게 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태풍.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사이 일어난 주요 재난들 중 대부분이 태풍이나 큰 물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이 태풍과 그로 인한 큰 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며 앞으로 보다 심각해질 지역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로 주목된다고 합니다. 보다 명백한 것은 이상기후 영향으로 태풍의 발생 건수가 해마다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혹한 후가만을 초래하는 태풍. 국제사회는 이것을 인류 생존의 기반을 흔드는 사태로 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태풍을 센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풍은 열대 저기압, 즉 수백 내지 수천 킬로미터의 크기를 가진 거대한 공기 회리 덩어리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공기 회리 덩어리가 자체로 회전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태풍이 분다고 할 것이 아니라 태풍이 온다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활동하는 열대 저기압으로서 중심 부근에서의 최대 바람 속도가 초당 17.2m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과 그에 대응하는 최대 바람 속도에 따라 태풍의 세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통 초속 15m의 바람이 부는 지역의 태풍 중심 반경이 300km 이하이면 소형 태풍, 300 내지 500km이면 중형 태풍, 500 내지 800km는 대형 태풍, 800km 이상은 초대형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수백 내지 수천 킬로미터의 크기를 가진 거대한 공기 회리 덩어리인 이 열대 저기압, 즉 태풍을 가리켜 발생 지역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위험한 재해성 기상 현상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짧은 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재해 위기에 대해서 설명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서태평양이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한 해에 20개 내지 25개 정도 발생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태풍은 주로 7월달, 8월달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이 역사적인 관습자를 보면 8월 말, 9월 초에 오는 태풍이 매우 강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이 태풍과 큰 물과 같은 이런
재해성 현상들이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며 태풍에 대처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우선 인명피해를 철저히 없애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들어쥐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합니다. 각급 기관들과 해당 단위들에서는 산사태 위험 구역과 붕괴 위험 건물, 침수 위험 지역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서계 및 대피 사업을 예견성 있게 빈틈없이 조직해야 합니다. 태풍에 의해 해일이 발생하므로 모든 사람들과 움직일 수 있는 기재들은 빠른 시간 안에 바다 기슭으로부터 될수록 멀리 높은 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지대에서 태풍에 의한 인명피해를 철저히 없애자면 사람들이 태풍이 발생했을 때 행동 질서를 잘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람 세기가 초당 14 내지 17m일 때는 나무 전체가 흔들리며 초당 17 내지 20m일 때에는 작은 나무가지가 꺾이고 바람을 맞받아 걷지 못합니다. 바람 세기가 초당 20 내지 24m일 때에는 굴뚝이 넘어지고 기와가 벗겨지며 초당 24 내지 28m일 때에는 나무가 뿌리채 뽑히우며 일부 건물에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태풍에 의한 징후를 잘 알고 그에 맞게 방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이 불 때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말며 운수수단들의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밖에서 행동하다가 태풍을 만났을 때에는 공중 감시를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지대들, 특히 고층 살림집들에서는 창문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매 가정들에서는 추락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건물의 옥상과 살림집 지붕에서 센 바람에 의해 날려가거나 파손될 수 있는 기재들과 물건들을 철수시키며 지붕을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얼마 전 북은 코로나19의 완벽한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첫 유혈자 발생 91일 만에 쾌거라고 하는군요. 북에서는 확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혈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의심되는 열나는 사람이겠죠. 확진자 확정 전에 유혈자를 격리하고 PCR을 진행하니 매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북의 코로나 대응은 무척 적극적입니다. 평소 면역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조하고 열이 날 경우 대처 방법도 꼼꼼하게 제시합니다. 약에 의한 방법, 음식에 의한 방법, 민간요법에 의한 방법, 운동에 의한 방법, 심지어 마인드 컨트롤에 이기까지 말이죠. 어찌 보면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종의 강한 독감이니까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발생 시 타인과 만남을 주의하고 약으로 치료하면서도 몸을 편하게 해줌으로써 빠르게 회복을 돕는 방식이지요. 처음 북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모두 북이 외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북은 백신 제공을 비롯한 어떤 외부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내부를 정돈하였지요. 북 곳곳에 세워진 선전화를 보면 북의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아무튼 지원 없이 빠른 시간 내 내부 확산을 막은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며 축하해 줄 일은 분명합니다. 북에 대한 존중이 참 필요한 시기인 듯 합니다. 백신과 의료용품을 지원하겠다고 자꾸 제안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안 받겠다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지요. 신속하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청정 지역을 만든 그 경험을 배우겠다는 자세 아닐런지요. 국력의 하루
임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